대표님, 올해 내내 증시 변동성이 엄청 컸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번 주 화요일은 어떤 커다란 악재라든지 이슈가 없었는데도 너무 많이 급락했더라고요. 이렇게 별다른 이슈 없이 하락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검은 화요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6월 23일 코스피가 하루 만에 9.99% 폭락하면서 8,200선으로 마감을 했죠. 서킷 브레이커도 걸렸고 사이드카도 걸렸죠. 결론부터 말씀 좀 드리면 외부 악재가 없었던 게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온 충격이 아니라 안에서 터진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같은 날 일본 리케이 같은 경우에는 3.5% 내리는데 그쳤거든요. 또 국제유가 WTI 같은 경우에 72달러대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중에서 유독 대한민국 증시만 급락을 했고요. 매크로라든지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판단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선 원인을 보게 되면 쏠림의 반작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그러니까 코스피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에 사실은 절반 넘게 쏠려 있기 때문에 너무 과했던 거잖아요. 상승 추세를 견인하던 반도체 대응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니까 낙폭이 더 두드러지면서 시장 전체를 확 끌어내리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12% 빠졌고 삼성전자가 12% 폭락을 했죠. 두 번째 원인,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네. 레버리지 ETF의 숏 감마죠. 요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2배짜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레버리지 ETF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주가가 내리게 되면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서 현물이라든지 선물을 더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그게 하락을 더 키우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즉 사람들이 무서워서 판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매도를 증폭시킨 겁니다. 그날 외국인과 기관이 투매에 나선 반면에 개인들은 11조 원 넘는 역대급 최대의 순매수를 하게 되죠.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변동성이 폭발한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둔 어떤 경계 심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가 단계 과열됐다라고 하는 어떤 부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한국 증시가 그날 발표됐었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좀 불발이 됐었던 부분들, 또 정치권에서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에서 미실현 이익까지 지금 세금으로 매기자라고 하는 어떤 토론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 심리가 한껏 위축이 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정적인 악재는 아니지만 가뜩이나 과열되어서 예민해져 있는 대한민국 증시 반도체 쪽에 잔불을 좀 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진짜 주식을 그동안에 정말 안 했던 사람들도 뛰어들고 있잖아요. 이거를 막 고점 신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변동성이 심해지고 주식 안 하는 사람들도 주식시장에 다 들어와 있고 이거를 과열 구간으로 봐야 되나요? 지금 고점인가요? 지금 그 B2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 좀 드리면 네. 증시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고점이다 저점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패턴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빚을 내서 투자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2배 레버리지 상품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신용거래 잔고가 지금 금투협 집계로 38조 원대로 역대 최대입니다. 또 코스피가 단독 신용융자가 코스피만 2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B2는 아시는 것처럼 증거자를 통해서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건데요. 더 심각한 건 앞서 말씀드렸던 ETF 쪽에서의 신용잔고가 연초 대비해서 146% 급증합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통해서 각각 4조 원대의 신용잔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배짜리 레버리지 ETF 10분까지 불어서 빚 위에 빚을, 레버리지 위에 레버리지를 지금 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증권사들이 먼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KB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신용융자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한시적으로 제한했고요. 미래라든지 메리츠증권은 증거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B2는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 빌려주는 쪽이 이제 그만 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개인들은 계속 달려드는 거죠. 저는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물론 개인 투자라든지 투자 쪽에 있다라고 보지만 이런 잘못된 투자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그 B2를 통해서 나쁜
어떤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B2가 이렇게 사상 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한민국 코스피 증시를 우리 그 국내 안에서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약간 우물한 개구리처럼 못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지수는 어떤 거냐? 버핏 지수예요.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거거든요. 보통 이 지수가 120에서 150 정도면 보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수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얼마냐? 215까지 치솟았습니다. 과열이네요. 과열입니다. 네. 또 미국 분석 플랫폼에서는 한국 증시를 매우 고평가 상태라고 진단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 화요일, 검은 화요일이라고 하는 그날 10% 지수가 빠졌고 B2하고 레버리지가 쌓인 시장이 얼마나 변동성이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균형을 좀 잡아드릴게요. 어떤 균형이냐? 사실은 2000년에 있었던 닷컴 버블 같은 가격 거품이냐 뭐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은데 핵심은 밸류에이션인 것 같아요.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 같은 경우에 지금 한 8배 정도 되거든요. 주가가 상승하는 속도보다 이익을 벌어들이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대장주들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12개월 선행 PER이 한 6.6배, SK하이닉스가 한 6.9배 정도 되니까 코스피 평균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서 위험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급락을 통해서 버블 우려가 전개되면서 만일 반도체 쪽에서의 붕괴가 온다라고 하면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ETF 같은 또는 B2 같은 이런 도박장 같다라고 하는 느낌은 사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오해인 것 같아요. 네. 펀더멘털은 아직 좀 멀쩡하지만 위험한 건 가격이 아니라 빚이라는 거죠. B2하고 레버리지가 사상 최고로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게 진짜 과열의 본질이거든요. 왜 위험하냐? 상승장에서는 사실 빚이 수익률을 키워줍니다. 그런데 증시가 반대로 폭락을 하게 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검은 화요일 같은 그런 날이 오면 빚 없는 사람은 버티는데 빚낸 사람은 강제로 손절을 당하게 되니까요.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이번 상승장에선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리밸런싱이잖아요. 7월부터 리밸런싱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거의 최대한 60조 원 매도 물량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또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숫자 자체는 분명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를 파느냐보다 어떻게 파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먼저 이게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부터 말씀 좀 드리면 국민연금이 자산별로 목표 비중을 정해놓고 그걸 벗어나면 이제 리밸런싱 하거든요. 코스피가 근데 최근에 워낙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비중이 확 늘어났죠. 원래 목표는 14.9%였는데 코스피가 9,300포인트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 비중이 지금 한 30% 웃도는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중이 한도를 넘으면 기계적으로 팔 건데요. 그럼 수십조 원을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공포가 생긴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연금이 사실은 이 충격을 좀 줄이려고 미리 안정장치를 깔아놨어요. 언제 깔아놨냐? 지난 5월 말에 깔아놨습니다. 14.9%를 20.8%로 약 한 6% 가까이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목표치 자체를 올리면 초과분이 줄어드니까 사실은 목표치를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매도 폭탄이 170조가량 매도 폭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올렸기 때문에 그나마 55조에서 60조 정도 규모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본질로 좀 들어가 볼게요. 55조에서 60조 정도가 얼마 정도의 금액 정도 부분이냐. 시장 어떤 세 가지 잣대로 말씀 좀 드리면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사실 55조에서 60조는 굉장히 큽니다. 국내 주식 평가액이 500조 원 정도 되니까 그중에 10%인 거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시장 전체로 보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6,700조거든요. 네. 그중에 50조, 60조 정도면 1%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이걸 한 번에 파냐?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 달에서 나눠서 팔기 때문에 하루치로 또 따지게 되면 굉장히 작아집니다. 핵심은 나눠 판다에 있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이 하루에 집행할 수 있는 리밸런싱 규모를 아예 축소했고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 매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물 폭탄이라고 하는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포인트는 국민연금이 무조건 판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6월 달 들어서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기, SK스퀘어,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SK하이닉스는 5천억 넘는 순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판다, 모든 종목이 빠진다 이런 어떤 공식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종목마다 영향이 좀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중이 과도하게 쏠린 종목이 상대적으로 매도 부담이 좀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누어서 팔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겠지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지금 B2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영향을 받으면 반대 매매가 나오고 이게 시장에 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7월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흐름, 그러니까 추세 자체를 바꾸는 변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동성하고 추세가 좀 다른 거예요. 네. 변동성은 하루하루 출렁이는 파도죠. 그러니까 파도 위에 바다에 있는 그 파도 물을 출렁이는 부분들을 변동성이라고 보고요. 추세는 그 큰 물줄기인 거죠. 즉 방향성인데요. 국민연금이 매도를 하게 되면 파도를 거칠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파도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검은 화요일처럼 그 낙폭을 키우는 증폭제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물줄기의 방향은 돌리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추세를 결정하는 건 수급이 아니라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 매도는 기업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그냥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기계적인 거죠? 맞습니다. 네. 주인이 바뀌는 기계적인 거죠. 오히려 재미있는 건 7월 달에 계절적으로 우호적인 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를 보게 되면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 말이 되면 외국인들은 리밸런싱 때문에 매도하는 쪽이 좀 컸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매도하는 쪽이 좀 컸죠. 그런데 이렇게 리밸런싱이 일어난 뒤에 7월이라든지 아니면 10월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다시금 주식을 사야 되는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과 또는 국민연금이 7월 정도 되면 돌아올 수 있다라는 흐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7월에 돌아오는 흐름은 어떤 걸로 체크하냐? 2분기 실적입니다. 아, 역시 실적이네요. 네, 실적입니다. 1분기 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요. 캐펙스 투자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날아갔잖아요. 그런데 2분기 실적에도 이게 재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또 반도체 종목들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체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도 추세를 받쳐주는 어떤 그런 근거가 충분히 되죠. 왜냐하면 코스피 PER 값이 8배이면 여전히 싸거든요. 평균이 한 10배 정도였으니까 10배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코스피가 적어도 10,000포인트 이상은 올라가 있어야 되니까요. 즉 이익이 받쳐주는 한 국민연금이 매도한다 하더라도 방향성은 꺾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혹시 지금 국민연금이 좀 비중을 많이 담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건 뭐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팔면 네. 팔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거래소라든지 데이터에 쏙쏙 나오니까요.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 좀 드리면요. 지난 한 달 동안 연기금이 가장 많이 판 종목 1등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SK스퀘어,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거기에 두산이라든지 LG이노텍 같은 종목들도 많이 팔았더라고요. 증시 상승을 주도했었던 AI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든지 증권주가 뭐 매도 대상이었고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같은 부분들을 보면 반도체 기판주라든지 뭐 부품 준 거고요.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를 품고 있는 지주사격의 그런 종목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연금은 무차별적으로 다 파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목을 일괄적으로 줄이기보다 선별적으로 좀 줄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같은 기간에 국민연금이 매수했었던 종목도 있습니다. 가장 1순위는 네이버,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이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같은 AI 반도체라도 대장주인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담고 소부장인 삼성전기, LG이노텍은 던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판다고 해서 반도체가 다 빠진다가 아니라 같은 섹터 안에서도 또 수급이 이동되고. 맞습니다. 종목별로 운명이 갈린다라는 겁니다. 네. 왜 하필 이런 종목들이 먼저 매를 맞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기 급등을 통해서 비중이 굉장히 커진 종목들을 국민연금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전에서 체크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종목이 최근에 급등을 해서 네. 국민연금 비중이 커진 대형주인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리 좀 대응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특히 AI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뭐 증권, 자본재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오른 1순위잖아요. 반면에 국민연금이 오히려 지금 조금씩 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연금의 매도에서도 또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우려스러운 점들을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금리 올렸잖아요. 미국도 굉장히 뭔가 매파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금리 이슈가 하반기에 불거지게 되면 지금 성장주, 기술주 분명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게 또 한 번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지금 글로벌 금리 상황이 질문하신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럽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0.25%포인트. 일본도 31년 만에 1%로 금리를 인상을 하죠. 그리고 미국이 결정적인데 지난 6월에 사실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올해 연말에 금리 중간값을 기존의 3.4에서 3.8로 확 올렸습니다. 이건 지금의 어떤 기준금리 상단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연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신호를 좀 주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연준 위원 중에 9명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8명은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1명은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런 포지션을 쌓고 있죠. 사실 연준이 석 달 전만 하더라도요. 금리 인상에 대한 위원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죠. 거기에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왜? 물가 안정을 중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들 갑자기 매파로 돌변했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중동 문제잖아요. 네. 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고 그로 인해서 유가가 올랐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1년 전보다 4.2%나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필 기술주라든지 성장주에 왜 제일 위험하냐? 사실은 성장주 같은 경우에 지금 버는 돈이 아니라 미래에 벌어야 될 돈을 땡겨와서 평가를 받는 그런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PER이 쭉 쪼그라들겠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여기에 숨겨진 뇌관이 하나 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본의 엔케리 트레이드입니다. 작년에도 한 번 이걸로 난리 났었잖아요. 여름이죠. 네. 8월 달이죠. 엔케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대한민국 코스피 증시가 폭락이 왔었으니까요. 유동성에 대한 어떤 충격적인 리스크가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싼 엔화를 빌려서 전 세계 위험 자산에 투자해 왔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이 자금 회수할 거잖아요. 글로벌 증시에서 돈이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폭락이 대한민국 증시도 한 번 왔었고 그러면 무조건 폭락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충 장치가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거냐? 사실 반도체 랠리는 꿈이 아니라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 받치고 있거든요. 닷컴 버블 때는 이익이 없이 올랐지만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 분기가 지날 때마다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IB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 배경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 유가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점이죠. 미국의 1분기 GDP가 2%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중동발 전쟁이 발발하고 유가가 폭등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녹화하는 날이 6월 25일인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WTI 유가를 봤더니 7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사태가 발발하기 전까지 유가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조건 폭락 아닐 수 있고 금리 올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보는 진짜 위험 시나리오는 단순히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식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거기에 엔캐리 자금의 급격한 청산 이 두 가지가 올 때는 정말로 위험하니까 이런 시나리오는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수출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환율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1,500원이 이제는 그냥 이거를
보통의 환율로 생각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여기서 뭔가 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좀 심각한지를 좀 보게 되면 네. 지난 6월 5일에 환율이요 1,560원까지 찍었습니다. 2009년 이후에 정말 최대치로 올랐고 사실 환율이 1,560원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사실 여행 많이 가시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맞아. 공항 가서 바꾸게 되면 환전 1,600원, 1,700원이니까요 지금. 이게 얼마나 비정상이냐. 수출하고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인데 고환율이 계속되니까 정부에서도 1,500원대 중반대에 있는 이런 환율은 우리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서 굉장히 과하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왜 달러가 들어오는데 환율이 약 떨어지냐? 핵심은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좀 많아요. 이 세 가지 물줄기로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는 한미 금리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고 또 오히려 연준이 지금 연내 금리 인상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돈이란 게 이자를 더 주는 나라로 흐르는 법이거든요.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 미국의 자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게다가 흥미로운 건 지금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100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원화만 약세라고 하는 건 원화 자체의 약세윤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쟁하고 유가인 부분들이에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 가지고 원유가 폭등을 했었고 폭등한 그 과정 속에 대한민국은 전반적으로 거의 그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원유 사오려고 하면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해졌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수입 결제용 달러 수요가 늘어난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웃 나라인 중국이라든지 일본도 비슷하게 달러 대비 약세입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상황에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해외 투자 중심의 영업 형태가 굉장히 만연해 있거든요. 수출로 번 달러를 국내에 팔지 않고 그대로 미국 주식이라든지 해외 주식이라든지 해외 자산 사는 데 쓰고 있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무역 수지는 흑자인데 투자 쪽에서는 그보다 더 큰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좀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확개미들도 국내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 계좌 만들고 했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지금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7월에는 그래도 외국인 돌아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환율 때문에 안 돌아오면 어떡하죠? 우선 이제 환율이라든지 네. 그 외국인의 매도가 어떻게 지금 서로 부추기고 있는지를 좀 보면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 그 돈 원화로 받았기 때문에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원화를 팔고 달러 사니까 원화 당연히 약해질 거고 환율 올라가는 거고 환율이 오르면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환차손이 무서우니까 더 팔게 되고 환율 상승, 외국인 매도, 환율 또 상승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전개가 되는데 실제로 증권가에서도요. 최근 환율이 금리나 사실은 경상수지보다 외국인들의 주식 수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미 엄청나게 팔았어요. 아마 숫자를 들으시면 굉장히 놀라실 건데 외국인들이 연초 이후에 올해 대한민국 증시에서 109조 원을 팔았습니다. 100조 넘게 팔았네요.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 팔았었던 금액이 한 60조 넘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팔았던 금액이 한 25조 되니까 사상 최대 규모의 109조 원을 팝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국민연금 외국인까지라는 그림은 추측이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두 매도 주체가 겹치니까 단기적으로 받아줄 사람들이 좀 부족하니까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근데 중요한 반전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의 성격이에요. 사실은 한국을 실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장 탈출이 아니라 코스피 급등에 따른 기계적인 리밸런싱이 가장 큽니다. 펀더멘탈이 나빠져서 파는 게 아니라 너무 올랐기 때문에 비중 조절, 차익 실현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이 정작 발을 빼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앞서 이제 109조 팔았다고 하는데 왜 정작 발을 빼지 않았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네. 건데요. 6월 2일 기준으로요.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보유 비율이 40.5%입니다. 그런데 2025년 말, 작년 말 36.2%입니다. 오히려 작년 말보다 외국인 비중은
4% 넘게 올랐습니다. 대규모로 팔았는데 주가 상승 속도가 더 빨라서 보유 비중은 역대 최고치였던 2003년 말 수준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진짜 한국을 떠나려면 보유 비중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었다라고 하는 건 팔자 또는 이탈이 아니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죠. 네네. 세 번째는 규모는 사상 최대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사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증권에서요,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 자체는 사상 최고다 하지만 코스피의 시가총액 대비로 따지게 본다라고 하면 2020년부터 2022년 때보다도 굉장히 작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코스피의 과열 신호가 완화되고 매크로 환경이 개선이 되면 지난 4월 달처럼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현대차증권에서는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은 환율과 외국인 매도의 악순환은 단기 변동성을 키우는 위험 요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열쇠도 같은 곳에 있는데요. 중동발 어떤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원화 심리가 회복이 되면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주식 수급에 대한 개선 여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매도의 관점을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나라 갔다 떠났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잠깐 여기 있다가 다시 들어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혹시라도 만약에 7월에 조정이 온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말 좀 팔고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회다 하고 조금 더 이제 비중을 실어도 괜찮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는 조건부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냐? 똑같이 코스피 지수나 종목이 10% 빠져도 어떤 조정이냐에 따라서 도망갈 수도 있고요. 매수해야 되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을 정하는 건 딱 하나죠. 기업의 이익이 멀쩡하냐입니다. 먼저 매수를 해야 되는 기회인 경우부터 좀 말씀 좀 드리면 골드만삭스에서요.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9,000에서 12,000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이 50% 넘는 쏠림 그리고 개인들의 투기적인 거래는 굉장히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한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결론을 짓죠. 핵심은 조정의 원인인데요. 쏠림이나 레버리지나 아니면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수급 같은 거라서 기업 이익은 멀쩡한데 주가가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 그런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신하냐면 골드만삭스가요 올해 코스피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작년보다 320%라고 얘기했고 내년은 35%로 상향합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은 2028년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익은 늘어나는데 밸류에이션은 아직 싸다라고 하면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도망가야 될 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망가야 될 때 그 전제는 실적이 깨질 때입니다. 단순히 수급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이익 전망 자체가 꺾이는 신호가 나올 때 예를 들면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멈추거나 또는 미국의 금리가 급등하거나 또는 엔캐리 자금이 풀리는 이런 네 가지 상황. 이건 조정이 아니라 추세가 바뀌는 겁니다. 이럴 때 싸다고 덥석 들어가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분기 실적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잘 나왔고요. 이제 7월 초에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 그리고 국내 반도체 이익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거니까요. 이익에 대한 부분들 2분기 실적 잘 체크하셔서 이 구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이제 투자 전략 하반기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국면이 바뀌면 사실 같은 종목도 저는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최근 하반기에 어떤 전략 보고서들을 증권사에서 냈는데 몇 가지 변화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 시장을 움직이는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얘기를 했고요. 한국은 달러 얘기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실적과 이익이 주가를 끌어올릴 그런 장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익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끌어올린 거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매크로라고 하는 변수까지 끼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가 어떻게 가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 환율이 잡히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다룬 어떤 두 가지가 하반기에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상반기에 만일 공격적인 투자를 해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공격적인 투자는 하되 변동성 관리까지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도주의 무게중심이 달라질 겁니다. 신영증권의 보고서에는 상반기 주도 업종은 반도체, 조선, 기계, 자본재였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반도체하고 IT 하드웨어가 주도 업종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셋은 상반기에는 반반반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비반도체 골고루 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미래셋은 하반기에는 반도체 쪽으로 총공세를 해야 된다. 그리고 리스크도 분명 짊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 방산 같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조방원이라고 하는 종목들 버리는 카드냐? 아닙니다. 조방원 카드는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 실적이 굉장히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랫동안 들고 가도 괜찮은 그런 카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변화는 AI 쪽에서의 투자의 범위가 좀 넓혀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지금 AI 랠리가 GPU라든지 HBM 쪽에서의 랠리가 진행됐었던 건 2023년, 2024년이었는데 이건 연산 인프라의 경쟁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2025년, 2026년 그리고 2027년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난 뒤에 물리적 병목 현상이 이동하는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넘어서 전력망이라든지 또는 발전이라든지 ESS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장적인 종목들을 올해 하반기에는 담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하반기에는 될 놈만 되는 정말 차별화 장사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정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외됐었던 종목들 하나 둘씩 체크하면서 가능성 있는 종목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대장주의 쏠림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전략 잘 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하반기에도 여러 기대감과 또 우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짚어주셨는데요. 물론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어디까지 갈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히 천지 차이일 거고요. 오늘 대표님께서 강조해 주신 펀더멘탈, 실적 꼭 주의 깊게 체크해 주시면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7월 7일에 나오는 이 책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